남자는 이틀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신부는 26살. 그보다 23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17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7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증된 사실혼 확인서, 수백 통의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법원 소장. 그녀의 눈은 17년 전과 달리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버린 날부터 그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봄이었습니다. 이정희가 처음 오승준을 만났을 때 그녀는 33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 옆 분식집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김치찌개 하나를 시키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던 남자.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이혼한 지 3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은 짧았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연락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밥집에 오는 그 남자가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그가 먹고 간 자리를 치울 때마다 괜찮은 하루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겨울 승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안 되겠소? 나도 혼자고 당신도 혼자고 청혼이라고 하기엔 너무 담백했고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실용적인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다시 식을 올릴 여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일하는 인쇄소 옆 작은 원룸에서 정희는 분식집을 그만두고 그의 인쇄소 일을 도왔습니다. 장부도 보고 배달도 나갔습니다. 돈이 부족한 날에는 두 사람 다 국수 한 그릇씩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불편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쇄소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가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고 직원들을 챙기면서 사업이 안정됐습니다. 승주는 외부 영업을 맡았고 정희는 내부를 관리했습니다. 둘이서 꾸려나간 사업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직원이 15명이 넘는 중소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법적인 결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찻잔 2개가 나란히 놓인 아침 식탁이 좋았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잠드는 밤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찻잔 2개가 언제까지나 나란히 놓여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3년 전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승준이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쇄소는 납기가 촉박한 계약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달이 바뀌어도 그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남아있던 그의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그가 아침에 마시다 만 찻잔을 그녀가 대신 치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정희는 그 찻잔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릇 밑에 눌어붙은 찬물 자국처럼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자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전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사람과 통화할 때 저런 표정을 짓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 대신 평소보다 조금 더 밥을 잘 차렸습니다. 청소를 더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믿으면서. 그해 겨울. 직원 중 한 명인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어떤 젊은 여자분이랑 자주 점심을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몇 번 회사에도 오셨어요. 미영은 말을 흐렸지만 정희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승준이 들어왔을 때 정희는 밥상을 차린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조차 다정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함께 산 17년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관계는 결국 그가 원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워서 정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그녀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겨울부터 조용히 시작한 것이 진실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정희가 사무실에서 승준의 핸드폰을 집어든 건 그의 거래처 번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잠금이 풀린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에는 이는 저장된 이름으로 심장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표기된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강선희. 승준이 반년 전부터 자문을 받는다는 세무 컨설턴트. 26살이라는 것을 미영에게 흘려들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꺼지기 전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드디어 말씀드렸어. 결혼 얘기.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장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난 2년간의 거래 내역, 자금 흐름.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별도 법인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 그녀가 모르는 부동산 계약. 그녀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등기되지 않은 재산들. 17년 동안 함께 일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사업은 오승준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단 한 번도 공동대표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편해할까봐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을 잡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17년 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아무 준비 없이 살았는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의 흔적, 공동기여의 증거. 정희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승준은 봄이 오기 전에 말했습니다. 직접적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솔직했습니다. 이제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소. 내가 따로 집 구해줄 테니. 이사 준비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찻잔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무언가가 끝나는 것 같아서 승주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17년이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을 쌌습니다. 17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수첩 몇 권, 사진 몇 장, 오래된 보자기에 하나씩 쌌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은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준이 구해준 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의 집보다도 작은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 짐차가 마당을 빠져나갈 때 그는 창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정희는 새 원룸 바닥에 보자기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모아온 것들의 목록이 적힌 수첩, 사진,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공동생활 기록, 인쇄소 매출 기여 내역, 계약서 사본들. 그녀는 그것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침착하게. 마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듯이 17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꼼꼼함이었습니다. 장부를 보는 법, 계약서의 빈틈을 찾는 법,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읽는 법. 그것은 그녀가 승준의 곁에서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녀 자신을 위해 쓰일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변호사 김민주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17년의 사실혼 관계는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가 이 정도면 재산 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2년 전부터 인쇄소 계좌에서 별도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습니다. 제가 장부를 관리하던 당시 기록과 비교하면 약 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재산 분할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정희가 준비한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17년 동안의 통장 이체 기록, 인쇄소 초기 자본에 그녀의 보증금이 포함됐다는 영수증, 인쇄소 부지 임대 계약 당일 그녀가 함께 서명한 동의서, 직원 2명의 진술서. 정희는 무언가를 버릴 때도 영수증만은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준이 새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정희는 법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신부 어머니를 만나 식장을 잡는 동안 그녀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소장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청첩장을 돌리는 동안 그녀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인쇄소 지분 동결. 그 사실을 승준이 알게 된 건 결혼식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그날 밤 오래된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천천히, 조용히 깨뜨렸습니다.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소리가 정확한 원룸에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그 소리와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진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 남자는 아직 그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10시였습니다. 승주는 호텔 로비에서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정희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코트 차림에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들이 눈치를 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로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식 올리기 전에 연락 주세요. 승준이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희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이미 끝난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17년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원 서류 외에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손으로 직접 쓴 합의 제안서였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한 가지 조건. 인쇄소 지분의 30%. 거절하면 소송은 결혼식 당일 아침에 공식 접수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생활 첫날부터 소송 상대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선희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오승준이 감당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17년 전. 같은 버스를 타고 그의 집으로 처음 이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합의하겠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17년에 대한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쇄소 지분 30%, 위자료, 그리고 지난 17년의 공동생활 기간을 인정하는 확인서. 숫자로 따지면 그 합의금은 꽤 컸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숫자보다 그 확인서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17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는 확인. 강선희와의 결혼은 결국 몇 달 뒤 조용히 올려졌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관계는 그녀의 삶에서 닫힌 문이었습니다. 정희는 합의금의 일부로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새 찻잔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찻잔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찻잔 하나를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17년 동안 남의 사업을 함께 키운 경험.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작은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 지분에서 오는 배당금을 종자돈으로. 누군가 그녀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지 않았냐고. 정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으로 남은 삶을 태워버리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가 없는 삶을 더 잘 사는 방식으로. 찻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것인 온기였습니다.